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네. 대폭락 때는 이번에 샀단 말이죠. 네. 네, 왜냐하면 2008년 경험도 있고 네.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샀는데 투자는 팔아야 수익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대 사실 문제는 언제 팔 거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 권해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3, 4년 정도만 네. 사실은 핵심이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제1차 대유행으로 끝날 거냐 라는 시나리오하고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 세워봐야 되겠죠. 네. 한 번으로 끝날 거냐. 한 번으로 끝나면 지금 이제 2, 3, 4, 5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거의 약간의 치솟음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1차 대유행이 마무리되고 5, 6, 7, 8 요 중간에 휴지기를 거친 다음에 여름 네. 시즌을 거친 다음에 10월부터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봄 2월부터 다시 3차 유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 개는 겹쳐오니까 핵심은 코로나 제2차 유행의 전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근데 그렇게 시간으로 보면 지금의 2배 내지 3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유행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네. 예를 들면은 피해 규모가 경제적으로 이번에 1차와 비슷한 수준이냐 아니면 더 클 것이냐. 네. 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네.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 두 번째 시나리오에다가 백신이 나왔을 때 네. 백신이 2차 유행 전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2차 유행 뒤에 나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네. 피해를 다 맞은 다음에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굉장히 큰 변화와 변동이 있을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일단 대폭락이 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시는 건가요? 일단 대폭락은 된 거고요. 된 건가요? 네, 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8,000선까지 붕괴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해서 네. 이 패턴으로 보면 일단 1차 상승기, 네. 즉 대폭락을 만들었던 대조정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이번으로 네. 보면 이제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코로나 전염병, 네. 팬데믹하고 네. 그것에 의한 이제 실물 경제 충격까지 연결되죠. 또 하나는 미국과도 이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미국의 주식시장의 대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걸로 봤던 회사채, 정크본드라든지 혹은 리세션이 오면 정크본드로 될 수 있는 수준의 그 위에 단계, 그래서 총 한 7조 달러 규모의 회사채 부분의 리스크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연준이 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폭락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네. 됐고 네. 그것이 해소되면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상승기는 이미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보통은 1차 상승기가 대폭락분의 한 절반 정도까지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그렇게 된 네. 지금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대폭락이 더 특히 코로나의 재발로 인해서 네. 이뤄질 수도 있고 네네. 아닐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확실한 건 또 앞으로 4년, 12년에 걸쳐서 또 좋은 그렇죠. 장이 올 일단 거다. 셋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 되더라도 결국은 그게 뭐 5년, 10년 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끝나면 결국 다시 또 네. 가겠죠. 만약에 충격이 가장 크면 1차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거나 네. 그리고 그보다 더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1, 2, 3, 4단계를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어도 네. 결국은 이 패턴에 따라서 4단계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네. 대폭락 때는 이번에 샀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2008년 경험도 있고 네.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이나 또 전 세대들이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칭할 정도로 네. 성공을 했어요. 사실 만약 그 움직임이 없었으면 네. 한국 주식시장은 더 폭락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막아줘서 좋은 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샀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는 팔아야 수익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대 사실 문제는 언제 팔 거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 책을 통해 권해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길게 끌고 가셔라. 네.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은 예. 후반부, 즉 세 번째 단계 박스권을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후반부가 네. 전반부의 1, 2단계 상승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그 시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고 최소한 2단계 정도 네. 까지는 보유해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혹시 100년의 금융 역사가 이제 네네.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나라들에 대입해 보면 네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유효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국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 패턴이 왜 만들어졌느냐를 물어보면 네. 돼요. 네. 심리, 네, 유동성, 예, 그리고 펀더멘탈. 네, 그리고 그게 상승할 때 네. 어떤 게 우선하느냐라는 네, 거죠. 네. 나라마다 유동성 규모의 차이가 있고 네, 펀더멘탈의 차이만 있는 거지. 네, 결국은 그 작동하는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거라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예. 보면 되고요. 뭐 한국도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컨대 일본 같은 데는 네. 익히 알려주시면 너무 큰 버블이 터진 경우에는 뭐 20-30년간 회복을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특별히 조금 예외적 네. 인 상황이 됩니다. 국가 전체 자체가 네, 내려갔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유동성, 네, 그다음에 펀더멘탈, 네, 뭐 국가적인 전체의 신뢰도 이런 게 전부 다 역방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쩌면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대하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하락이 예컨대 미국이나 중국, 뭐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큰 흐름의 대전환이거든요. 이 네 단계는 전면적으로 우상향,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최초로 우하향을 했거든요. 우상향을 쭉 하다가 네, 우하향을 전체적으로 네. 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데 그거는 네.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한국 그리고 중국, 미국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그런 조건이 형성되면 충분히 이제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가 가장 빨리 됐고 네.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를 그것과 함께 같이 맞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산업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죠. 메인 산업이 한국에게 추격을 다 당해서 70-80%를 다 빼앗긴 상황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다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 즉 한마디로 하면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네. 미국이나 중국은 당분간은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시대가 저문다라고 봤을 때는 네. 뭐 30-40년 후에는 뭐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했던 게 아니라 네. 대전환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당분간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한국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네. 초기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네 단계를 갈 때 네 번째 단계 3차 상승기에 네. 그러니까 박스권 뒤에 가는 그때에 한국은 2008년 이후에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4단계가 있었는데요. 아주 적은 상승폭을 냈어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2008년 이후로부터 우리가 알듯이 한국의 주력 산업이 네, 조선부터 시작해서 IT 전자정보통신까지 쉽게 해서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전부 다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고 네. 세계 시장에서 순위를 내주고 네. 그리고 기업의 이익률이 줄어들고 그랬죠. 네.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조짐들이 사실 세 나라 중에서 한국, 중국, 미국 중에서 일본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에 1, 2, 3단계까지는 비슷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상승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2단계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3차 상승기만. 네. 근데 한국은 거기서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게 반복되다가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일본처럼 네, 대세가 전환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오른 주식들이 패러다임 시프트였죠.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 IT 전산, 또 뭐 규모의 경제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섹터들만 계속 올랐고 네. 그 섹터들은 또 번 돈을 죄다 끌어모아서 R&D와 장기적인 효율성이 좋은 장기 투자에 다 쏟아부어서 재무제표 상에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하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복리로 나중에 계속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떤 새로운 경영 기법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이 많이 못 오른 이유가 그런 산업이 별로 핵심이 아니어서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르면서 한국이 다시 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또 다른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가 네. 있어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이 계속해서 네. 약화가 돼서 네. 기존의 이제 수출이 이제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하나 넣을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시나리오 중에서 기존의 그런 산업들은 약화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새로운 4차 네.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하나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한국은 전형적으로 수출 지향적인 나라입니다. 네. 기존의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네. 자동차부터 철강에 이르기까지 IT 전자정보통신이라든지 뭐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 쭉 끌고 올라갈 때는 국내의 매출도 있지만 결국은 해외 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두드러진 약진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만 그만한 기업이었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네. 한국의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 그 산업이 과연 그 기존의 산업들이 했던 것처럼 글로벌한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네. 역량이 되느냐. 네. 국내에서는 규모가 커지고 네.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다른 산업들을 경계를 파괴하면서 네. 그 산업의 매출을 끌어당기니까. 네.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네.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의 주식을 살 때에는 한국에서의 매출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네.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가 매출이 나오냐를 꼭 보기 때문에 네. 새로 체인지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주가 상승에는 예전만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또 시나리오 세워볼 필요가 있죠. 네. 이 책에서 투자로서의 어떤 결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네. 첫째, 지금 주식을 사셨으면 오랫동안 보유하자. 몇 번에 더 파동이 그렇죠. 올 수 있으니까. 새로 사야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무슨 종목을 사라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 오해하는 게 그 네. 오해 때문에 사실 투자를 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뭐 불로소득이라든지 네. 도박과 같다. 네. 근데 저는 절대로 주식 투자가 도박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네. 기업에 투자해서 선순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네. 있지만 주식 투자가 도박이나 불로소득이 아닌 것은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해야 좋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네. 주식을 처음에는 지금 장이 좋아서 기회가 있다고 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지금부터 수익을 내려면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뭐 학습이라는 꼭 제 책만 아니라도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공부하면 실패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공부를 하면 그럼 뭘 할 거냐, 성과물로 뭘 만들 거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저자님께서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고 네. 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었나요? 저자님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꽂힌 원칙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 투자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